그 사람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는데 당신만 밤새 잠을 설칩니다. 분명 피해자는 나인데 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과 없는 용서는 심리학적으로 자해와 똑같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사실은 살기 위한 비굴함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혹은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서둘러 용서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대충 던진 미안해 한마디에 아냐 괜찮아 라고 반사적으로 대답해버리죠.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 않은데 말입니다. 사회는 이런 태도를 성숙함이라고 칭송합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조언들이 쏟아지죠. 하지만 진정한 해결 없이 덮어둔 상처는 곪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관용이 아니라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입니까? 심리학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박적으로 하는 용서를 독성 용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의 기저에는 포닝, 퍼닝이라는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느낄 때 싸우거나 fight, 도망치거나 flight, 얼어붙습니다. freeze. 하지만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뇌는 네 번째 전략을 선택합니다. 바로 가해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슬픈 생존 전략이죠. 그래서 당신은 화를 내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미소를 짓습니다. 상대가 무안해할까봐 먼저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것은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공포에 질린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가짜 용서가 뇌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때 물리적인 통증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때 발생하는 분노는 나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용서하는 순간 이 에너지는 갈 곳을 잃습니다. 밖으로 향하지 못한 분노는 결국 유턴하여 내면을 공격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두고 우울증은 내면으로 향한 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대신 나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나? 내가 예민한 건가? 라며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감정은 싫다고 외치는데 이성은 괜찮다고 말하니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결국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만성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가해자는 잊고 잘 사는데 용서한 당신만 병이 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던 착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 굴레에 갇힙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 혹은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아이는 용서를 연기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직장 상사나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내가 참으면 평화롭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평화는 당신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약자에게는 늘 관용과 화합이 강요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드센 사람,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갔죠. 이 사회적 압박이 내면화되면 우리는 분노하는 자신을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과받지 못한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분노, 억울함, 미움은 모두 타당합니다. 그 감정들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성이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보음입니다. 경보음을 억지로 끄려고 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의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갚을 생각도 없는데 빚을 탕감해주면 당신의 마음만 파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수용과 용서를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수용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 사건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꼭 가해자와 다시 잘 지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상태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용서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또 다른 피해를 낳기도 합니다. 쟤는 원래 저러니까 내가 이해해야지라는 말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넓은 아량 때문이 아니라 갈등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일 뿐입니다. 가짜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다면 그냥 두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말도 믿지 마세요. 시간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대신 그 시간을 나를 돌보는 데 쓰세요. 분노가 올라오면 운동으로 풀거나 글을 쓰며 감정을 배출하세요. 그 에너지를 나를 갉아먹는 데 쓰지 말고 나를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떨어질 때쯤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떼어낸 딱지는 흉터만 남길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평생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가해자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당신의 분노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충직한 경호원입니다. 그 경호원을 해고하지 마세요.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오직 나의 치유여야 합니다. 사과받지 못했다면 용서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아팠냐고 위로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